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리포트 운동 시간입니다. 제가 몰랐었네요. 어떤 운동선수가 했었던 얘기였었다라는 점을 몰랐는데, 댓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차용해서 쓰죠. 운동 시간이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 특강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3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리포트 읽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매일 주스토리는 당일날 나온 리포트를 소화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프리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비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고요. 일단 뭐 지금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오늘도 독립 영상 8시경에 업로드가 되는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리포트를 올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들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대형주도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소형주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겹치는 게 별로 없네요. 근데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기업들을 보고 싶은데 다른 분이 올리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좋아요가 많은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리포트가 일단 있어야죠. 리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리포트라는 게 이제 3개월 이내 나온 리포트가 있을 경우에 채택이 된다라는 점. 제가 이제 임의대로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워낙 작은 주식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속해서 좀 오늘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 영상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오픈 이벤트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얘기는 자동차 쪽에 자율주행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오늘 IBK증권과 삼성증권 리포트 두 개만 볼 겁니다. 오늘은 하나만 자동차 얘기만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이 세 가지 시각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전에 조금 그 얘기를 좀 풀어가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EV로 시작했죠. 전기차용 배터리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ESS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로봇과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ESS를 봐야 된다. 증권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나도 여기에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를 필두로 하면서 ESS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1번부터 시작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2번, 3번으로 가야 되는데 1번이 아직 미약하지만 2번, 3번, 2번이 지금 가장 주력이고 로봇은 아직은 대세는 아니고 다음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일단은 우리가 내연기관이 됐던 전기차가 됐던 판매량이 중요하냐. 요게 이제 1단계다라고 저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어떠한 형태의 자동차이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든 전기차이든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 FSD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다. 이제 아직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레벨 4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차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면서 진화된 시각 있죠. 여기에 이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어떤 걸 보는 거죠? 아틀라스라는 로봇으로 봐야 된다라는 1, 2, 3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만들어내니 앞으로 향후에 제조 공정 사이에 이런 것들이 투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2차 전지와 동일한 거죠. EV, ESS 로봇이죠. 끝에 가서 또 로봇이 붙네요. 근데 지금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뭐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된다? ESS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뭘 본다? 자율주행으로 본다. 이 자율주행이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가 1단계 내연기관 자동차,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붙는 거고요. 자율주행이 붙어서 이제 로봇까지 진화가 될 거면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로봇이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로봇이 오기 전에 자율주행 단계, 그리고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로봇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그 중심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라는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 좀 이따 좀 살펴보겠는데요.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좀 더 하면, 엔비디아가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GTC 행사에서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이제 뭐 하이퍼리온 그 자동차에 대한 플랫폼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엔비디아는 노키아도 인수를 했고,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칩 회사로 남지 않겠다라는 선언적인 거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라는 것들은 뭐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가면서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의 표준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소스로 가느냐, 아니면 폐쇄형으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폐쇄형으로 가는 거죠. 폐쇄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뒤에 가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기업,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유수의 이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거고, 각자 데이터들을 쌓는 거죠.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하게 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해결이 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이 기술에다가 데이터를 입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입니다. 제가 로봇이면 뭐 이런 형태로 구현하고 뭐 그냥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되는 거죠. 그런데 볼펜을 줄 때와 이게 볼펜인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달걀이다라고 하면 마우스가 달걀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쥘 때 압력이 동일할까요? 아니죠. 동일하지가 않은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딱 쥐었을 때 무게를 모를 때 1kg짜리 들을 때랑 2kg짜리 들을 때랑 제어를 순식간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학습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2026에서 현대차와의 협력을 발표했다. IBK 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이번에 GTC 2026에서 차량 관련해서 핵심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단순히 반도체 공급이 아닌,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규칙가 주목된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버와 로보택시를 협력하겠다. 그다음 엔비디아는 하이페리온 기반 차량 플랫폼과, 이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이제 제공하는 자율주행 개발용 풀세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페리온이라는 것은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반에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확장을 해서 데이터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로보택시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면, 동사는 이 앞에 두 개는 중국 기업이고요. 뒤에 두 개는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기업입니다. 여기에 하이페리온 기반의 레벨 4 차량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자율주행용 플랫폼 사업자로서 포부를 밟히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단순하게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느냐, 하이브리드를 만드느냐, 이 싸움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는 우리가 일본 차와 중국 차와 이제 방향이 이제 갈라졌다가, 중국은 여전히 전기차죠. 일본은 이제 하이브리드를 하겠다라고 그랬고, 그 부분에서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이제 그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우위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막 지역을 이제 통과할 때는 전기차는 스테이션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좀 대세인 분들이 있고, 요 분이 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2027년 상반기 미국부터 시작해서 28년까지 글로벌 28개 시장에서 우보와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그룹은 레벨 2부터 레벨 4 모셔널까지, 이것은 모셔널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여기선 레벨 4까지 이제 자율주행 체계를 갖추긴다는 거죠. 레벨 2는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단계고요. 레벨 4까지는 지금 현재 시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걸 누구와 하느냐? 엔비디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현대차 그룹의 실제 차량 데이터. 현대차 그룹은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및 차량 플랫폼을 결합해서 자율주행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 결국 많은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앞 선도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그리고 표준화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아직까지 전기차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포르쉐가 아니라 뭐죠? 말 모양인 거, 뭐 그거는 뭐 그렇고,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와 관련된, 뭐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표는 하나겠죠. 테슬라를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공동의 전선을 형성을 하고, 이런 공동의 전선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표준화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굳이 표준화라는 건 필요 없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테슬라는 테슬라 기반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엔비디아 기반에 있어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또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생태계 사업자로서 포지셔닝을 했다라는 것들이고, 하이페리온 차량용 기본 플랫폼, 그 다음에 알파마요, 우리가 이제 치킨 마요가 아닌 알파마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내부에 사용하는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용 내부에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기본 플랫폼이고, 알파마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성능을 고도화를 위한 AI 모델 레이어를 만들어서, AI 모델 레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둬서 연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 및 로보택시 사업자 협력은 이들이 실제 서비스와 양산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상용화 채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완성차와 로보택시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초기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노후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FSD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를 몰지는 않고 저는 이제 국산차를 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것들이 진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칩 공급사를 넘어서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검증, 배포를 포괄하는 생태계 사업자로서 포지셔닝을 확대하고 있다. 참 엔비디아 이 젠슨왕이라는 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이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좀 그 뛰어난 점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GPU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GPU부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았었던 거죠. 인텔이 하지 않았었고, 삼성전자가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GPU를 이제 꾸준히 했죠. 그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죠. 세상이 변하면서 AI 시대가 왔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AI에 있어서 우리가 칩 공급사를 넘어서 자율주행이 된다. 제가 어제 SOL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SOL 같은 경우 기존에 단순하게 기름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제하는 회사로 변모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자체 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라면 어떤 기업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물론 테슬라는 논외입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엔비디아 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와 지금 이제 깐부 회동도 지금 한 상태죠. 나름대로 각각의 CEO들하고 깐부 회동을 한 상태에서
그 시험할 수 있는 데이터 현대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죠. 자칫 또 만드는 칩이 있죠. 거기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내면 이거는 뭐 천하무적입니다. 이제 독점까지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보자.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14개의 카메라, 9개의 레이더, 1개의 라이다, 12개의 초음파 센서와 2개의 드라이브 AGX 토르 컴퓨터가 포함된 멀티모달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개발의 공동 플랫폼에 가깝다.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커닝페이퍼를 공개하겠습니다. 커닝페이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AGX 토로 같은 경우는 차세대 자동차용 AI 슈퍼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슈퍼칩 컴퓨터가 이것을 포함해서 멀티모달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들을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개발의 공동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들을 다 통합해서 이게 이제 차량마다 어디에 이제 설치되느냐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한다라는 거죠. 1월에 공개한 VLA 비전 랭귀지 액션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했던 부분에서 점점 진화되는 우리가 그 알파마요 같은 경우 1.5가 버전이 발표가 됐다. 소프트웨어 개념 정리 및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력을 보면 하이페리온, 알파마요, 현대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할 수 있어서 구분을 하자. 리포트가 참 친절하죠. 보통 리포트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리포트가 친절하지 않은 이유를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리포트는 원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좀 높죠.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만약 풀어서 쓰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박사분들에게 논문을 쓰는데 일단 일반인들이 볼 정도로 논문을 풀었으면 교수님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들이 쓰는 용어, 축약된 용어,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리포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커닝페이퍼를 만든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공개하는 이유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도 이런 걸 갖고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용어를 놓고 보면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센서 이런 건 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뭘 보고 찾았겠습니까? 물론 챗GPT를 이용했어요. 챗GPT를 이용하던 아니면 네이버를 이용하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용함으로써 이건 이제 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제 거 된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셨다라고 그래요. 단 거를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노트를 하나 마련하셨다라고 그러죠. 뭐 박병창 이사님 노트가 있다고 그랬나 아니면 이선엽 대표님 노트가 있다고 그랬나 하나 있는데 차영준 노트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얘기한 걸 적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포트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용어들을 익숙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잔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 센서, 중앙 컴퓨팅, 안전 체계를 묻는 차량 플랫폼이고 알파마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판단 성능을 높이기 위한 AI 모델 개발 도구에 가깝다. 이거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개발 도구에 가깝고 현대차가 자체 개발하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시 본질적으로 FSD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만든 FSD와 유사한 자율주행 판단 소프트웨어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게 이제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우리가 이제 차량에서 작용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단계, 이것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현대차가 자체 자율주행 개발에 성공하면 하이페리온 위에 탑재되는 주행 두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하이페리온이 있고 옆에서 이제 알파마요가 이것을 이제 하이페리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알파마요가 이제 그것을 데이터를 축적하죠. 여기에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어떤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앞으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하이페리온 기반의 개발 체계를 활용해서 자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플랫 데이터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소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플랫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이유가 뭐죠? 데이터를 얻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얻으려고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고 청계천에서 자율주행차가 저는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 가끔 제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정말 속이 터지는 상황이 연출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화하겠죠. 옛날보다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사람만 좀 움찔이라도 차가 섰는데 요즘은 조금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때로는 끊고도 가더라고요.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되고 안전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저게 언제 나처럼 그냥 빠르게 움직일까? 그거 한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쟁력 핵심은 플랫폼 자체보다 누가 더 많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 검증할 수 있고 그런 구조로 가냐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있고 그다음에 뭐 BYD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죠. 중국에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났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사고가 몇 번 나니까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조금 억제고 있죠. 이게 참 미묘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중국에서 얻고 있다라는 것들, 테슬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대차는 뭐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데이터를 누가 빠르게 축적하고 활용하느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레벨 4까지는 어느 기업들인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어느 기업들인지 갈 수 있는데 레벨 5 단계에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조금 뭐 캐즘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선택의 문제 그런 부분들인데 윤리적인 문제죠.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어떠냐면 지금 이제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게 그런 거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어떤 차가 딱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차에 제가 정면 충돌을 하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꺾으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오토바이가 있고, 오른쪽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으면 저는 살아요. 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크게 데미지를 입겠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눈을 감고 때로는 이제 핸들을 꺾거나 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제가 오롯이 지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근데 자율주행은 그렇게 선택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선택되는 자율주행차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라. 이러이러한 경우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 라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 물론 이제 나중에 추론까지 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이 들었을 때 이 운전자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4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5까지 보면 그럼 보험 처리는 어떡하죠? 보험 처리? 이것을 판단에 대해서 자율주행으로 가면 회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입력한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들이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뭐 문제가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4까지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레벨 5로 넘어갈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선택 이게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뭐 논리 뭐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요 표와 요 표, 토표 두 장을 깔끔히 정리한 거니까 한번 좀 보시죠. 우버 로보택시 같은 경우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GTC 2016 차량 관련 주요 내용들을 보면, 우버 로보택시 같은 경우 우버와 하이퍼리온 레디 차량 및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로보택시 확장을 추진하겠다. 우버 하는 거고, 2017년 LA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2028년 글로벌 28개 시장으로 확대했다. 단순 칩 공급을 넘어서서 로보택시 상용화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이페리온 채택 확장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과 일본 기업,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기반에서 레벨 4 프로그램까지 합류하겠다. 전용 플랫폼이 아닌 글로벌 공동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얻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 기반보다 우리가 BYD라든지 닛산 같은 기업들 포괄해서 현대차까지 하는 얻는 기업들이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얻는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더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픈 소스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대차 그룹과 이제 협력 확대를 놓고 보면 현대차 그룹의 SDV 우리가 이제 SDV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디펜스 바이클 그러니까 차량, 이제 우리가 차량을 하드웨어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양산 차량은 레벨 2, 그다음에 모셔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회사 같은 경우는, L4 4단계까지 로보택시가 될 거다.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개발을 더욱더 강화할 거다.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레벨 2에서 레벨 4까지 대응 가능한 양산 자율주행 플랫폼과 참조 아트키텍처. 그러니까 참조 아트키텍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현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고성능 중앙 집중식 컴퓨터와 검증된 멀티모달 센서와 제품군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멀티 센서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하이페리온 설명에는 앞서 얘기한 카메라, 라이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차량이 되는 거고 테슬라와 달리 다중 센서 기반의 보수적 구조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센서도 들어가고 뭐 카메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라이더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된 단계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중심이라면 테슬라 앞에 뭐 어떤 물건이 딱 떨어지면 제가 딱 떨어지면 저게 차용준지 돼지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여멀건한 돼지가 뛰어들었는지 차용준지. 근데 센서는 그거 구분 못하죠. 뭔가 묵직한 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성, 만약에 날씨가 흐린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인지 돼지인지 구분할 필요 없는 상황이라도 센서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파마요에 대한 데이터 팩토리 연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다. 요건 이제 IBK 증권에서 나온 얘기 한 장 더 보죠.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 이제 차량 플랫폼 참조 아키텍처, 그다음에 알파마요 같은 경우 AI 모델 개발 도구 생태계, 그다음에 테슬라 FSD는 상품화된 주행 기능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우리가 FSD 같은 경우는 경로 탐색, 차량 변경, 회전, 주차 등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단 기능이 차량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이건 아직 보조 장치죠. 보조 장치인 상태인데 일부 좀 오해가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사고가 좀 발생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잘못은 아니죠. FSD 같은 경우 이제 보조 장치인데 보조 장치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만 하더라도 오토보다는 스틱이 지배했죠. 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기아 1단, 2단, 3단 이렇게 넣는 건데 처음에 스틱 하다가 오토로 바뀌니까 상당히 좀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FSD 같은 경우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사고 나는 게 졸음 운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전방을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태만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렇잖아요. 이제 몇 초 이상 눈이 감기면 뭐 경보음이 울린다라든지 이게 어디에 적용되고 있죠? 이게 어디에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열차, 우리 고속 열차에 적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 열차 여러분들 가끔 영상 보면 막 이렇게 손짓하고 뭐 이렇게 외치고 뭐 빨간불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손짓하는 거 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졸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점에 있어서 뭐 그들만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빨간 그 신호등이 보이면 빨간불 뭐 아니면 그다음에 어디서 손짓해든 뭐 요것들을 이제 그 카메라가 보고 센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린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눈에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눈이 이제 몇 초 동안 깜빡거리지 않으면 경보음이 빼빼빼 울린다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적용이 차량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자체 자율주행 같은 경우 현대차와 엔비디아 발표문을 보면 플랫 데이터와 SDV 역량을 활용해서 데이터 드라이브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설명을 했다. 궁극적으로 자체 주행 판단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죠. 자, 현대차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처음에 2차 전지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에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차 정도 되면 2차 전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대차 정도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대차가 다른 어떤 기업들에게 자체 어떤 그룹사가 아니라 2차 전지를 영원히 맡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가 그 많은 것들을 외주를 줬지만 외주를 주지 않은 유일한 게 있었죠. 화석연료 자동차일 때 엔진이죠. 엔진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거기에 맞는 차량 규격이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차량 성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외관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차 전지도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만약에 이제 캐즘을 극복하면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까지 진화가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내용은 앞서 내용들과 이제 조금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 9일 날 개최될 기아 CID에서 자율주행을 포함한 SDV 로드랩이 공개될 예정이다. SDV 시대에서 현대기아차는 차량 생애 주기 동안 소프트웨어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고 FOTA를 통한 AS 비용이 감소하고 우려 완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차량 생애 중기 동안 소프트웨어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차량이 살아있는 한 폐차를 하지 않는 이상 테슬라처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를 고치는 거죠? 우리가 차량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 요즘은 소프트웨어로 차량 제어가 많죠. 여러분들 저도 오늘 오면서 엔진 오일을 갈고 왔는데 그 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가면 차량이 좀 이상하다, 뭐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태블릿 갖고 와가지고 꼽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떴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제가 4륜 구동인데 승용차인데 4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션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미션에서 소리가 나길래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4륜 차량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미션 문제인지 4륜 차량의 일부는 4개가 다 구동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소프트웨어를 꺼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꺼보자라고.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4륜 구동을 2륜 구동으로 바꾼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꺼가지고 네 바퀴가 이제 다 물리지 않게. 그러고 났는데도 결국 또 소리가 나길래 결국 미션 문제여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들어서 미션을 갈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FOTA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본사와 센터와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용의 펌웨어에다가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여러분들 요즘은 웬만한 요즘 나온 차들 같은 경우는 다 그 내장된 지도가 업데이트 되죠. 내장된 지도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FOTA 같은 기능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펜스 바이크,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더 큰 변화를 놓고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변화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을 제어하면서 기계 장치가 아닌 컴퓨터, 로봇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단순하게 판매 대수에 따라서 밸류를 측정하느냐, 아니면 이제 차기에 완전히 이제 아틀라스로 측정하느냐라는 그 전 단계에서 자동차가 이제 로봇화 되는 거죠. 컴퓨터화 되고 여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뭐 포함된 것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활용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로 평준화되게 된다라면 부품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밸류주 체인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으로 옮겨간다라는 내용들입니다. SDV 다시 기술로 차별하는 시대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고 소프트웨어가 지속 업데이트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재 자동차의 아키텍처는 300여 개의 ECU와 MCU, 그러니까 이제 각각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부분들이 기능별로 소프트웨어가 이제 내재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장 부품, 그러니까 기존 차량 같은 경우 전장 부품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SDV 같은 경우 아키텍처가 조널 아키텍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조널 아키텍처로 바뀐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기능이 아니라 위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능이라는 것은 엔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행한다라든지 브레이크에 소프트웨어가 발행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그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이제 꽉 밟죠. 미끄러지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용하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돌아가는 이제 이제 원판 바퀴를 돌리는 원판 패드가 있는데 그거를 브레이크가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 잡아주면서 압력을 더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율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엔진 기능에서 위치 기반입니다. 앞쪽에 있어서 통제, 뒤쪽에 있어서 통제가 되는 거니까 물론 기능은 똑같죠. 제가 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브레이크가 다다다닥 하는 건 있습니다만 엔진에 직접 작용하던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앞바퀴 쪽, 뒷바퀴 쪽 각각 소프트웨어가 이제 통합해서 거기서 발생된 문제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제어기가 이제 통합된다라는 겁니다. 제어기가 통합된다라는 부분들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토요타, GM처럼 이런 경우에는 부품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2개 차종으로 모델이 노후화되어 있지만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기술로 차량의 가치가 유지된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니까 지금 나온 차량과 별 차이점 없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차량이 뭐라 그럴까요? 뭐 바퀴를 한번 좀 바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긁혀서 녹이 좀 슬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스텔란티스, 포드, 혼다, 닛산 같이 적자되는 기업들은 전기차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SDV 기술에 대한 캐치업,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가고 로봇으로 갈 수 있는 선도기업. 그 선도기업 중에 하나는 뭐다? 현대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SUV를 만들었는데 닛산 SUV와 현대차 SUV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보면 판매됐지만 이제는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어떤 AS 시스템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현대의 SUV와 그다음에 닛산의 SUV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화석연료차는 큰 차이점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되고 여전히 공존할 겁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SUV는 전기차에 유리하다라는 것들이고 뭐 우리가 차량제에 대한 실시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나는 거고 마지막으로도 좀 보면 뭐 이건 지금 현재 앞서 한 얘기 그냥 그대로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면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제 구독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구독료로 바뀌고 이 구독료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독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뭐 상위 트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뭐 차량이라 하더라도 뭐 깡통차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옵션을 좀 넣은 거죠. 옵션 넣은 거는 이제 상위 트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위 트림을 선택하려면 이제 3,400만 원 더 주든지 별도로 ADAS를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ASP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맛배기입니다. 맛배기를 하는 거고 뒤에 가서는 꼭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이제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구독 같은 경우도 이제 GM은 크게 늘릴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FSD 채택률이 GM보다 낮는데 이건 이제 미국만 따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고 FSD 같은 경우 업프론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초기 계약할 때 뭐라 그럴까 초기 계약할 때 이제 계약금 되는 거죠. 그런 모델들은 알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만 원 내면 계속 쓸 수 있어라는 거랑 월 5만 원씩 내 이 구독료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전 제품 같은 경우도 구독 시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구독 시장으로 바뀌는 것이 한 번에 목돈 주고 파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FSD에 대한 채택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일론 머스크 스톡 옵션에 따르면 테슬라 같은 경우 향후 10년간 누적 2천만 대 판매 및 1,000만 대 FSD 활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스톡 옵션에 따르면 그래서 이는 FSD 채택률이 50%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미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강의 영상을 오픈합니다. 강의 영상 오픈하고 이제 별도 이제 그 재무제표 강의 영상 오픈을 하고 별도 영상도 오픈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리포트 이것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라이브 영상이고요. 이 라이브 영상이 이제 약간 라이브 영상이 이제 독립된 영상 8시 전에 업로드 되더라고요. 8시 전에 업로드 되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어제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을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다 적어 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영상이 올라가면 뭐 어제 올리시고 오늘 또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못 올리신 분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에 그런 내용들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